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셔야 해요. 늦은 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꿈에서도 그리던 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반가워할 새도 없이 아이는 울먹이며 절규했습니다. 지금 깡패들이 집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요, 어서요. 그 한마디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던 사람일 뿐인데요. 그날 밤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끔찍한 전화가 울리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연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텅 빈 거실에 앉은 제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식어버린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 두어 가지가 전부. 혼자 먹는 밥은 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습니다. 밥 한 술을 뜨다 말고 저도 모르게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 그 넓던 집이 이렇게나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아들 영훈이가 재혼하고부터였습니다. 재혼 전 영훈이가 첫 번째 아내였던 수진이와 함께 살 때만 해도 이 집은 늘 사람 온기로 북적였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주말이면 수진이는 제 손을 잡고 시장에 가자고 졸랐고 거실에는 영훈이와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 없이 혼자 된 저를 살뜰히도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거 새로 나온 영양제인데 꼭 챙겨 드세요. 어머니, 주말에 온천이라도 다녀올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지만 제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훈이가 바람이 났고 수진이는 제게 차마 말도 못하고 혼자 속을 끓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어찌 그런 배신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수진이의 손을 붙잡고 차라리 영훈이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이기적인 부탁이었습니다. 제 아들 하나 지키자고 착한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셈이니까요. 결국 수진이는 텅 빈 눈으로 저를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짐을 싸서 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의 일입니다. 그 후로 영훈이는 보란 듯이 새장가를 갔습니다. 저 화려하고 젊은 여자가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아들은 새 아내 강미라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모시고 살겠다며 살갑게 굴던 새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해준 반찬은 짜다, 달다 타박하기 일쑤였고 거실에 나와 있는 것조차 불편한 티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생활이 필요해요. 미라가 좀 어려서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그 비겁한 변명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진이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아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분가를 결심하고 쌈짓돈을 털어 집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 집으로 옮겨온 뒤로는 아들의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겨우 걸려오는 전화는 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네, 저흰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길래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어미 된 마음에 결국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내 붙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수진이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있었다면 지금쯤 제 옆에서 어머니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며 따뜻하게 등을 쓸어주었을 겁니다. 거실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속 수진이는 어색하게 웃는 영훈이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의 수진이가 금방이라도 어머니하고 부르며 달려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혼잣말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사진 앞에서 울었을까요?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려 퍼진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 혹시 아들 녀석이 돈이라도 갚으려고 전화했나? 헛된 기대를 품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믿을 수 없게도 꿈에서도 그리던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셔야 해요. 수진아 이게 얼마만이냐? 잘 지냈어? 반가운 마음에 말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으세요. 지금 깡패들이 집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요, 어서요. 깡패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창문 너머로 여기다. 다 때려부셔. 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깡패들이 이 밤중에 내 집으로 쳐들어온단 말인가. 어머니, 시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뛰쳐나오세요. 뒷문으로요. 제발. 수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보자 아니나 다를까 육중한 대문이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문 열어. 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하는 거친 고함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절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뛰쳐나오세요. 뒷문으로.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택이라 다행히 뒤뜰로 나가는 작은 쪽문이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쇠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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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문이 부서져 저 험악한 사내들이 들이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이 덜컥거리는 쪽문을 간신히 열고 밖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맨발이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 위로 스며드는 밤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지끈 하는 굉음과 함께 우리 집 현관문이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커먼 그림자 여러 개가 제 평생의 보금자리로 난입하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캄캄한 골목길, 등 뒤로 들려오던 굉음과 고함 소리는 내 생애 최악의 공포였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를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에 더는 한 발짝도 뗄 수 없어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는 온통 긁히고 피가 맺혔지만 그런 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외라는 물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어째서 내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에 품을 더듬었지만 급하게 뛰쳐나오느라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그자들이 나를 쫓아온 것인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는데 끼잉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바로 제 코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꿈결처럼 들려오는 그 목소리. 천천히 눈을 뜨자 차에서 내린 수진이가 울먹이며 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움보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먼저 북받쳐 올랐습니다. 수진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 집에 웬 놈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수진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같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어서 차에 타세요. 수진이는 제 몸을 거의 끌다시피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운전석에는 험상궂지만 어딘가 선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 타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수진이가 건네준 따뜻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저 사람들은 누구니? 그리고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알고? 수진이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한참을 망설이던 수진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혼 후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우연히 옛 동네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대부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술자리에서 무심코 수다를 떨다 제 아들 영훈이의 이름을 꺼냈다는 겁니다. 그 친구 말이 영훈 씨가 사채를 크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새 부인 명품 사주고 사업한다고 폼 잡다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설마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친구가 또 연락이 와서는 영훈 씨가 빚을 못 갚아서 담보로 잡은 집을 오늘 넘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소가 어머니 댁 주소였어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내 집을 담보로 사채를 썼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아닐 게다. 영훈이가, 내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어깨를 토닥여주기만 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어느 허름한 모텔 앞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단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날 박는 대로 다시 올게요. 수진이는 제 손에 따뜻한 두유 한 팩을 쥐어주고는 운전석에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여자의 몸으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영훈이를 키웠습니다. 행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 남들 먹는 거, 입는 거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우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제 등 뒤에 칼을 꽂을 수가 있단 말인가. 새 며느리의 사치 때문에 그깟 명품 가방이 이 어미의 마지막 보금자리보다 중했단 말인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영훈이를 낳았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되짚었습니다. 제품에 안겨 잠들던 아기 영훈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내밀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어린 아들 그 모든 기억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서러움에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저는 모텔을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아수라장이 꿈이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는 처참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부서진 채 활짝 열려 있었고 집안의 온갖 살림살이들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찻잔이며 남편의 유품이었던 낡은 서랍장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새 며느리 강미라와 아들 영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부서진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사채업자로 보이는 사내 두 명과 마주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들 내외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언제 돈 안 갚는다고 했습니까?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영훈이가 비굴한 목소리로 사내들에게 빌고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남의 집 구경이라도 온 사람처럼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훈아,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갈라진 낯선 소리였습니다. 제 부름에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영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냐? 여기가 내 집인데 내 놈이 무슨 권리로 이 집을 이 꼴로 만들어. 저는 영훈이에게 달려들어 정신없이 등을 내리쳤습니다. 이놈아, 이 나쁜 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눈물과 함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훈이는 제 손에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 어머니, 왜 사람을 때리고 그러세요? 그때 옆에 서 있던 강미라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자 이성의 끈이 완전히 놓여버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강미라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 내년 때문이지. 내가 내 아들 구슬려서 이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한 거지. 이 요물 같은 것. 강미라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 쥐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더러 요물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말 다 하셨네요. 이 집 어차피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자기가 담보 잡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영훈이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제게 인감도장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 명의를 잠시 자기 앞으로 해놓으면 절세할 방법이 있다면서 저는 아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인감을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 제 삶의 이유였던 아들이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영훈이는 끝까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것을.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가운데 저는 주저앉은 채 멍하니 아들 녀석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세상이 아들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뺨을 맞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새 며느리 강미라는 도끼 오른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지금 이게 무슨 행패세요? 엄연히 서류상으로 우리 집인데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예요? 빚 때문에 잠깐 시끄러워진 거 가지고 유나는. 저하게 바친 목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처음부터 저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아들 옆에 붙어 있는 귀찮은 늙은이에 불과했겠지요. 제가 넋을 잃고 앉아 있자 상황을 지켜보던 사채업자 중 한 명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딱하게 되셨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놈이지 어미 집을 담보로 넘기나? 우리가 이 바닥에서 별의별 놈 다 봤어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들 보기에도 저는 그저 딱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영훈이는 사채업자의 말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제게 다가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창피? 지금 저에게 창피를 논하는 것인가?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팔을 잡아 끄는 아들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이 손 놔라.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내가 어떻게 나한테.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영훈이는 제 눈을 피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잠깐 융통한 것뿐이에요.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제가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때였습니다. 오해? 해결? 지금 그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영훈 씨?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문가에는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그 아이는 저와 영훈이를 번갈아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등장에 영훈이의 얼굴은 더욱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긴 어떻게? 어머니가 걱정돼서 와봤어요. 그런데 제가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수진이는 영훈이를 지나쳐 제게 다가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선 여기서 나가시죠. 그리고는 영훈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영훈 씨, 당신이 말하는 해결이라는 게 뭔지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수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영훈이와 강미라가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즐기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와인을 마시는 모습, 심지어 해외여행을 가서 호화로운 요트 위에 누워있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제게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손을 벌렸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면서요? 그런데 그 돈으로 두 분은 이렇게 잘 놀러 다니셨네요? 이 명품 가방들, 이 시계들 다 어머니 피 같은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영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새 며느리 강미라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남의 사생활을 캐고 다녀. 스토커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뭘 사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들 돈? 그게 어떻게 당신들 돈이에요. 수진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니 평생 모은 돈 뜯어내고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흥청망청 쓴 게 당신들 돈이라고요? 영훈 씨, 당신 정말 사람이야?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키웠는데? 수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본물 터지듯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앞에 처참한 현실과 과거의 희생이 겹쳐지며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영훈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눈에 밟히는 어린 아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남의 집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떼어다 좌판을 깔고 팔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영훈이가 대학에 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번듯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비싼 등록금을 대기 위해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공사판에 나가 벽돌을 나르고 빌딩 청소를 하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아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영훈이가 처음으로 월급을 타서 내민 빨간 내복을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고생 끝이라고 아들 덕에 호강할 날만 남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제 심장에 칼을 꽂았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을, 제 희생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사업 자금이라는 거짓말로 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을 뜯어가고 제가 유일하게 발 뻗고 누울 수 있었던 이 집마저 사채업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저 화려한 여자와 뒹굴며 사치를 부렸던 겁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헤어나오자 눈앞에는 여전히 비굴하게 변명만 늘어놓는 아들과 그런 아들 뒤에 숨어 눈을 흘기는 새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한평생을 바친 것에 대한 허무함과 배신감이 뒤섞인 핏물 같은 서러움이었습니다. 영훈아. 제가 나지막이 부르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비가 죽고 내가 너 하나 키우겠다고 시장 바닥을 뒹굴 때 너는 무얼 했느냐? 내가 추운 겨울에 손발이 다 얼어 터져가며 번 돈으로 내 등록금을 낼 때 너는 무얼 했느냐? 그저 어미 등골 빼먹으며 편하게 공부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제 말에 영훈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안함인지 아니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한 창피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부축해 집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어젯밤의 공포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회한과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의 의지에 저는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집도 믿을 아들도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온 후 수진이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에게 버림받고 집까지 잃은 저를 받아준 곳은 핏줄도 아닌 전 며느리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수진이의 단출한 살림살이가 놓인 작은 방 창문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멍하니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마치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서진 현관문, 난장판이 된 거실, 아들의 비굴한 얼굴과 새 며느리의 악독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함에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방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작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북엇국과 갓 지은 쌀밥. 어머니, 속이라도 좀 푸세요. 밥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죠. 그 다정한 목소리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이 되어버린 며느리는 이렇게 저를 챙기는데 제 피부치인 아들은 저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내 신세를 지겠니? 내 집도 좁은데.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저한테는 아직 어머니세요.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아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수진이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실력 있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일단 그분부터 만나서 상담을 받아봐요. 이대로 억울하게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 소송,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단어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제가 힘없이 고개를 젓자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머니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전 재산을 빼돌리고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몬 사기꾼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약해지시면 저 사람들은 더 기고만장해질 거예요. 평생 일군 재산 다 뺏기고 평생 멸시받으면서 사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수진이의 날카로운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래, 저 아이의 말이 맞다. 내가 지금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평생을 부정하고 나를 짓밟은 원수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억울해서라도 분해서라도 이대로는 못 죽는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지만 살기 위해 억지로 삼켰습니다. 만나보자. 그 변호사라는 사람. 제 대답에 수진이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고 똑 부러져 보이는 여자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변호사는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집의 등기 명의가 아드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는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실제 소유주는 저이지만 아들 이름만 빌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명백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을 실제로 소유하고 계셨다는 증거, 그리고 아드님이 어머님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합니다. 증거. 그 막막한 단어 앞에서 저는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평생을 가족끼리 믿고 살았는데 무슨 증거가 있단 말인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수진이가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도울게요. 영훈 씨가 언제부터 돈 문제로 쪼들렸는지, 새 부인이 어떤 사치를 부렸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아볼게요. 그날 이후 수진이는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와 함께 살았던 동네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제가 오랫동안 그 집에 살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과거 영훈이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붙여주었던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심지어 영훈이와 강미라의 SNS를 샅샅이 뒤져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증명할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수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 아이의 헌신적인 모습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저는 몇 번이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의 집으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대신 받은 전화였습니다. 거기 박수진 씨 댁 아니오?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 지난밤 집으로 쳐들어왔던 사채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옆에 할망구 있으면 바꾸쇼. 할 말 있으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을까? 누구신데? 누구긴. 돈 받으러 온 사람이지. 곱게 집 비워준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을 이렇게 만드시네. 변호사를 사? 웃기지도 않아. 그 집 이미 우리 거야. 괜히 늙은 몸으로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소송 취하하고 그 전 며느리랑 같이 꺼지죠. 안 그러면 그 식당인지 뭔지 하는 곳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수진이가 일하는 식당까지 들먹이는 협박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수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할까? 저 사람들 말대로 조용히 사라져버릴까? 마음이 약해지려던 순간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수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뇌리를 스치는 아들의 비정한 얼굴과 새 며느리의 조롱 섞인 눈빛. 아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내본 적 없는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누가 꺼진다는 게냐? 그 집은 내 집이다. 내 평생이 담긴 집이야. 너희 같은 놈들한테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어. 그리고 내 며느리, 아니 내 딸은 건드리지 마라. 법대로 해라. 나 이제 도망 안 간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곧 후회하게 될 거야, 할망구. 라는 악다구니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싸워야겠다는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제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는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진짜 내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저와 수진이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헬쑥해져 갔습니다. 그 아이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진이가 차려주는 밥을 억지로 넘기며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하는 것밖에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와 사채업자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3자 대면을 통해 조정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법정까지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 변호사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으니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제 옆에는 수진이가, 맞은편에는 변호사가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영훈이와 강미라가 들어섰습니다. 영훈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고 강미라는 잔뜩 부은 얼굴로 저와 수진이를 번갈아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또다시 속에서 천불이 일었습니다. 자, 양측 다 오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자 강미라가 다리를 꼬며 먼저 말을 가로챘습니다. 시작하기는 뭘 시작해요? 변호사님, 우리는 이 할머니 아니 어머님이랑 할 얘기 없어요. 법대로 하자면서요? 그냥 깔끔하게 집 비워주시면 되잖아요.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그 말에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강미라 씨. 어머님 평생 사신 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깔끔하게 비워달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세요? 어머, 전 며느님 아니세요? 이제 남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지 모르겠네. 혹시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시나? 강미라의 비아냥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분위기를 수습하며 영훈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영훈 씨, 한정심 여사님께서 이 집에서 수십 년간 거주하셨고 집을 구매할 당시의 자금 출처 역시 여사님이시라는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아드님께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대출받아 처분하려 한 것은 명백한 횡령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집의 소유권을 어머님께 돌려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말에 영훈이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강미라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명의가 영훈 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게 사기예요? 그리고 그놈의 돈. 우리가 그 돈 다 썼어요? 영훈 씨가 사업한다고 가져다 쓴 돈도 있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강미라는 이제 아예 영훈이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훈이는 당황한 얼굴로 미라야, 너라며 말을 더듬었고 강미라는 그런 영훈이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왜 틀린 말했어? 당신이 능력만 있었어 봐. 내가 사채까지 쓰게 뒀겠냐고. 당신이 맨날 사업한다. 뭐한다. 돈만 날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이전 투구를 벌이는 모습을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빠져 제 어미의 등을 치고 이제는 저 여자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엾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역질이 났습니다. 한심하고 멍청하고 비겁한 내 아들의 모습에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해라.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싸움이 멎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훈이의 앞에 섰습니다. 영훈아, 내가 너 업고 병원으로 뛰었던 날 기억하느냐? 뜬금없는 제 물음에 영훈이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5살 때였지. 한겨울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경을 헤맸을 때 눈보라가 치던 그 밤에 의사도 포기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들쳐 업고 큰 병원까지 밤새 걸어갔다. 내 등에서 내 숨이 끊어질까봐, 혹여나 내 몸이 식을까봐 내 잠바까지 벗어 너를 감싸고 뛰었지. 그때 내 등은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너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너는 그 등을 칼로 찔렀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저런 요물 같은 계집애 환심을 사기 위해 내 어미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끊으려 했어.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영훈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제 말에 영훈이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영훈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나를 어미라 부르지 마라. 내 재산, 내 집 다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 놈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제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영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영훈이를 번갈아 보더니 곧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해? 등신 같은 자식? 너 같은 거 믿은 내가 미친년이지. 강미라는 영훈이를 발로 한번 툭 차고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수진이와 변호사마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통곡하는 아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어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영훈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따라왔습니다. 제 손으로 제 살을 도려낸 심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이제 저는 오직 저 자신과 제 곁을 지켜주는 수진이를 위해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비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작이었지만 이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법정에 서기로 한 날 새벽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수진이의 작은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한 점의 빛도 없이 캄캄했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 끝이 어디일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 곁에서 잠든 수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짓밟힌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법원 입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건물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안고 저 문턱을 넘겠지요. 저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어머니, 손 잡으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조정실이라는 차가운 이름의 방에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아들 영훈이와 새 며느리 강미라가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영훈이는 헬쑥해져 있었고 강미라는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저와 수진이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처음 보는 변호사가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판에 박힌 듯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니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원만하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원만한 해결이라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어머님께 도의적인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상 명의자인 이영훈 씨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입니다. 다만 어머님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뻔뻔한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로금? 내 평생이 담긴 집을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돈 몇 푼으로 나를 달래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은 사람이요? 제 말에 강미라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요. 영훈 씨 사업이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어머님이야 며느리 집에 얹혀 살면 되지만 저희는 어떡해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토록 이기적이고 잔인한 말을 사람의 입으로 뱉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강미라 씨,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두 분이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쇼핑하며 쓴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사정이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수진이가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영훈이와 강미라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담긴 사진들과 제 통장에서 영훈이에게로 흘러 들어간 수억 원의 거래 내역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진술서까지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영훈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영훈 씨, 어머님을 부양하기는커녕 어머님의 재산을 갈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영훈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강미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영훈 씨가 어머님 돈으로 저런 걸 사주는 줄 몰랐어요. 그냥 자기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은 줄 알았죠. 다 이 남자가 저를 속인 거예요. 강미라는 울며 불며 모든 책임을 영훈이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훈이는 배신감에 찬 눈으로 강미라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라야, 내가 어떻게라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비참하고 한심한 광경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당하는 모습에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이
저렇게까지 망가졌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식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선 변호사와 방청석에서 저를 지켜보는 수진이의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재판은 저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수진이가 모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영훈이의 횡령과 사기 혐의를 조목조목 입증해 나갔습니다. 특히 제가 수십 년간 그 집에 살면서 낸 각종 공과금 영수증과 집을 살 때 제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나간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영훈이 측 변호사는 어머님이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지만 판사는 코웃음 쳤습니다. 증여세 한 푼 낸 기록이 없는데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상황이 불리해지자 강미라는 더욱 노골적으로 영훈이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법원 복도에서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일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능력도 없는 게 큰 소리만 쳤잖아. 미라야, 제발 그만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뭘 어떻게 해? 이미 다 끝났어. 이혼해. 나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랑 더는 못 살아. 위자료나 준비해. 이혼이라는 말에 영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며 제 속을 썩이던 여자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가차없이 자신을 버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만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이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영훈이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판사의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다음 기일에 선고를 하겠다며 재판을 끝냈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긴 싸움이었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제게 다가와 외투를 여며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홀로 벤치에 주저앉아 있는 영훈이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정도 재산도 그리고 어미마저도 모두 잃어버린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슬픔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훈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저 아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비록 제 인생의 절반을 버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지 행복한 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아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저는 오롯이 저 자신으로 다시 서야 했습니다. 선고가 있던 날 법정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무거웠습니다. 판사는 길고 어려운 말들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지만 제 귀에 들리는 것은 단 몇 마디뿐이었습니다. 피고 이영훈의 횡령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됨. 명예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 한정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겼지만 승자의 기쁨은 조금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 맨 끝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들의 작은 뒷모습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이기기 위해
내 핏줄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 이 싸움의 끝은 결국 모두가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수진이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그토록 낯설고 공허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되찾은 집. 그곳이 과연 예전처럼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온갖 추악한 기억이 더 씌워진 그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집에 돌아온 그날 밤부터 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몸살처럼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경을 헤매던 어린 아들을 업고 눈보라 속을 헤치기도 했고 제 집에서 쫓겨나 맨발로 밤거리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잠 못 드는 저를 위해 밤새 곁을 지키며 등을 쓸어주었고 입맛이 없는 저를 위해 기어이 죽을 끓여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습니다. 그 아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어쩌면 내 진짜 자식은 영훈이가 아니라 수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더 질기고 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의 황혼역에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수진이가 끓여준 미음을 간신히 넘기고 누워 있는데 밖에서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영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에 며칠은 굶은 듯한 얼굴, 퀭한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좀 뵙게 해다오. 영훈이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한번 돌아보고는 차마 그를 내치지 못하고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영훈이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제 머리맡에 와서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돌아눕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굳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영훈이는 제 등 뒤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영훈이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강미라에게 이혼 서류를 받고 위자료까지 뜯기며 살던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나 며칠을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했다고 했습니다.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서야 제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 여자한테 홀려서 돈에 눈이 멀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 평생 갚아도 모자랄 텐데 저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어머니,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남은 평생 어머니 발 씻겨드리면서 종처럼 살면서 속죄하겠습니다. 제발 저 좀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제 핏줄.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엎드려 비는 모습에서 문득 걸음마를 배우다 넘어져 울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마음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 손으로 낳고 기른 자식이었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속는 셈 치고 용서해 줄까? 저렇게까지 뉘우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영훈이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돈 벌어서 어머니께 진 빚 다 갚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과일을 깎던 수진이가 칼을 탁 소리 나게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훈 씨, 지금 그 말이 진심이에요? 수진이는 깎던 사과를 접시에 담아들고 와 제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영훈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담보 잡아서 사치 부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오갈 데 없으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의 태도예요? 당신이 갚겠다는 그 빚, 어머니의 찢어진 가슴도 갚을 수 있어요? 수진아, 너는 좀 빠져. 이건 우리 모자간의 일이야. 제가 왜 빠져요? 제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지금 길바닥에 나앉으셨을 거예요. 영훈 씨,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한순간이라도 생각했다면 진작 와서 무릎 꿇었어야죠. 당신 부인이 어머니 모욕할 때 당신은 뭘 했어요? 그저 방관만 했잖아요. 깡패들이 어머니 집에 쳐들어왔을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했냐고요? 당신이 어머니를 버렸잖아요. 수진이의 모든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아주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아이는 늘 저를 버렸습니다. 수진이를 내쫓을 때도, 새 며느리에게 저를 맡길 때도, 그리고 제 집을 담보로 넘길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의 안위와 욕심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붙잡고 있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영훈아. 제 부름에 영훈이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네, 어머니 정말입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저 내 처지가 비참해져서 기댈 곳이 필요해서 나를 찾아온 것뿐이야. 만약 내가 여전히 돈이 많고 그 계집이 내 곁에 있었다면 너는 내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을 게다. 제 말에 영훈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곡을 찔린 것이겠지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제 마음속의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 내가 내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으니 나 또한 너에게 어미의 도리를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공평한 게지. 어머니, 제발,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저 죽으란 말씀이세요? 죽고 사는 것은 내 몫이다. 내가 널 낳았지만 내 인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내가 저지른 죄값, 내 스스로 치러라. 가거라. 내 입에서 더 모진 말이 나오기 전에. 저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영훈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영훈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없이 일어나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손으로 제 아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수진이가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 아들을 잃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비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수진이의 얼굴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끊어낸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수진이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저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아침이 올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등지고 난 그날 이후 제 시간은 아주 더디게 그러나 분명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한 겨울을 지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결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초봄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은 끝이 났고 저는 제 집의 소유권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강물 아래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겼지만 승자의 기쁨은 조금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 맨 끝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던 아들의 작은 뒷모습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손을 잡고 몇 달 만에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미리 불러둔 청소업체 덕분에 그날의 끔찍한 흔적은 사라졌지만 텅 빈 공간을 채우는 서늘한 공기는 여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독약 냄새와 함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부서진 문을 달아놓은 자리는 흉터처럼 남아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앨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깨진 가구 조각들, 찢어진 소파는 사라졌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찢어진 마음에 남긴 상흔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이에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수진이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제게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깃들어 아들을 낳고 키웠던 따뜻한 추억의 공간은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원망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집의 모든 물건, 모든 벽지가 제게 너는 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멍하니 그 폐허 같은 집을 오갔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을 열어보았습니다. 영훈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제가 호들갑을 떨며 달려가 안아주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그때의 영훈이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수진이를 마주보고 앉아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 집을 팔아야겠다. 수진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 집은 어머니 평생이 담긴 곳이잖아요. 아버님과의 추억도 있으시고요. 그래, 내 평생이 담겼지. 하지만 그 평생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것도 이 집이 증명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과거의 유령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 좋은 기억마저 나쁜 기억에 잡아먹히기 전에 여기서 나가고 싶어. 다 정리하고 너와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다. 아주 작고 소박해도 좋으니 아픈 기억이 없는 곳에서 우리 둘이서만 말이다. 제 단호한 결심에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내놓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집을 둘러보더니 곧 좋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우리는 며칠에 걸쳐 짐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낡은 가구와 살림은 버렸습니다. 제 손때 묻은 물건들이 트럭에 실려 나갈 때
제 인생의 절반이 함께 실려나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던 날,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이며 열어본 상자 안에는 영훈이의 베네쩌고리와 첫돌에 신었던 탈의버선,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랑하는 엄마께 커서 효도할게요라고 쓴 빛바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토록 사랑스러웠던 내 아들이 어쩌다 그런 괴물이 되었을까? 저는 상자를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조용히 닫아 태워버리기 위해 모아둔 짐 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과거는 이제 제가 되어 흩어져야 했습니다. 집을 판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은행으로 가 통장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수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이걸 받아라. 수진이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저는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절대 못 받아요. 저는 수진이의 손에 억지로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고생한 대가가 아니다. 시어미가, 아니, 어미가 딸에게 주는 선물이다. 너는 내게 피보다 진한 딸이 되어 주었다. 그 아이는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너는 내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다오. 내가 그동안 식당이라며 모은 돈이랑 합쳐서 늘 꿈꿔왔던 작고 예쁜 밥집이라도 차리렴.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우리 둘이 함께 살 작은 집을 구하자. 제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이는 결국 통장을 받아들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작고 아담한 연립주택 2층을 구했습니다. 비록 예전 집보다 훨씬 작고 낡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고 베란다의 작은 화단에는 봄꽃이 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배지를 고르고 페인트 칠을 하며 새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하얀 페인트가 묻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느끼던 외로움도 악몽 같던 밤의 공포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수진이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수진이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쬐고 있으니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젊은 연인들은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폐허 속에서 울고 있었을 게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웃는 법을 배웠어.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진짜 딸로 받아주셔서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원 저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쪼그려 앉아 공중화장실 바닥을 솔로 문지르고 있는 남자. 아무리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영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공공근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영훈이는 잠시 허리를 펴다가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수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영훈이의 눈에는 망감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후회, 슬픔, 그리고 차마 다가오지 못하는 비참함.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를 봐도 더 이상 심장이 내려앉거나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고 먼 타인을 보는 듯한 무감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먼저 시선을 거두고 수진이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수진아. 집에 가서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 먹자.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로 아들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제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진짜 내 딸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새로운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그렇게 완전히 끝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핏줄로 이어진 관계만이 진짜 가족이라 믿곤 합니다. 하지만 아들 영훈이 보여주었듯 혈연은 때로 가장 이기적이고 비정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반면 남이 되어버린 며느리 수지는 피보다 진한 정과 의리로 진짜 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핏줄이라는 굴레에 갇혀 고통받고 있다면 그 끈을 끊어낼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주인공 정심 여사의 마지막 선택은 아들을 향한 복수나 응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자 낡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한정심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